AP 시험으로 명문대학 입시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목차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AP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AP 시험을 활용한 입시와 관련해서 유럽 대학, 아시아 대학, 그리고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의 대학의 AP 시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AP 시험을 활용했던 사례에 대한 리얼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AP 시험 접수 안내, 그리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순으로 오늘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AP 시험은 Advanced Placement Program의 약자로 이제 AP라고 이제 명칭되어져 있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레벨의 교육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표준화된 그런 몇 가지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은 미국 대학 기준으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교양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미국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교양 과정으로 이제 동일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인정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시행하고요. 매년 5월 달에 시행합니다. 그 매년 5월 달은 이제 그 미국식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는 이제 AP 시험 기간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 교육 과정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동일하게 IB 시험, 그 다음에 A레벨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동일하게 5월 달에 A레벨 시험이 잡혀 있죠. 그래서 5월 달은 전 세계에 있는 국제학교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모든 학교들의 가장 중요한 시험 기간이기도 합니다. 총 7개의 교과군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7개의 교과군이 이제 Alt, 그 다음에 English, History and Social Science, Math and Computer Science, Science, World Language and Culture, AP Capstone, AP Career Kickstart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AP 커리어 킥스타트가 요번에 새로 생긴 영역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해서 총 7개의 교과로 구성이 되어졌고요. 총 42개 과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AP Art는 완전 미술하고 예술 쪽이죠. 음악 미술 계열입니다. 그래서 2D Art, 3D Art, Drawing, Art History, Music Theory 이렇게 총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실기 위주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병행하고 있고요.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 중에서 얼트 히스토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각각의 과목에 따른 이제 실기 또는 과제 제출형으로 시험이 대체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2D나 3D 그리고 드로잉은 전부 다 과제형 제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뮤직 디오리는 시험이 정해져 있긴 한데 시험 당일날 이제 오디오 녹음 형태를 취해서 녹음 시험 당일날 바로 업로드하는 형태로 해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어 교과예요. 영어 교과는 크게 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English Language, English Literature 이렇게 2개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English Language를 좀 더 많이 봐요. 그 랭귀지가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한 편이고 리터처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비영어권 국가에 우리 학생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영어권 국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 리터처가 결국 국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조금 저학년 때부터 응시하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앤 소셜 사이언스는 과목이 조금 많아요. 그 작년에 새로 생긴 AP African American Studies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이제 있었던 과목 중에서 비교 정치학 과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럽 역사, 그다음에 휴먼 지오그래피, 매크로 이코노믹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사이콜로지, 그다음에 미국 정치, 그리고 미국 역사, 세계 역사 이렇게 해서 과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세계사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좀 어렵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과목이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시험을 전면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월드 히스토리를 모던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좀 많이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10학년, 11학년 학생들부터 시험에 응시하는 과목이 되어 버렸죠. 네 번째 교과군은 이제 매스 앤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매스랑 컴퓨터 사이언스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캘큘러스 A, B, B, C,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A, 컴퓨터 사이언스 P, 그다음에 프리캘큘러스,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총
6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AB랑 BC는 동시에 시험을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한 해에 AP 캘큘러스 AB를 보고 그 다음에 BC를 본다. 이건 가능한 계획이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캘큘러스 BC를 보면 캘큘러스 AB에 대한 서브 스코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돼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나눠서 볼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공계로 갔다 그러면은 AP 캘큘러스 AB만 보든지 아니면은 AB를 보고 AB를 건너뛰고 BC를 보든지,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이언스 영역은 조금 과목이 많죠. 이게 소셜 사이언스만큼이나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계열에 AP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 피직스가 1, 2가 있고 C가 2개가 있어요. 피직스 과목이 조금 많습니다. 범위도 넓고,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또 적용되는 그런 섹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직스 1하고 2는 전체 피직스의 범위를 가지고 이제 나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직스 C는 전자기학 분야 한 분야, 그 다음에 그 메카닉스 분야 한 분야,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피직스 1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GCS에서 이제 피직스를 공부한 다음에 응시하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 피직스 1이고요. 피직스 2부터 C까지는 조금 별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피직스를 배운다라고 해서 지금 피직스에 해당하는 이 4개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다 커버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대학교에서도 이제 피직스 C의 일렉트리시티 앤 매그네티즘을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또는 메카닉스도 마찬가지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1년 동안 AP 피직스를 배우면서 이 전 영역을 커버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피직스 2부터 피직스 C의 EM이나 피직스 C의 M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좀 공부를 해서 응시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드 랭귀지 앤 컬처 이 부분은 이제 그 영어를 제외한 다른 나라 언어에 대한 AP 시험이에요. 아시아권 언어 중에서는 이제 차이니즈랑 제페니스 2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서구권 언어죠. 스페인어가 2개 과목, 그 다음에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이제 불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AP 캡스톤 과목은 AP 리서치하고 AP 세미나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학생들이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전면 교과 수업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승인이 떨어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AP 리서치 과목을 AP 시험으로 이제 응시를 하려면 AP 세미나를 그 직전 연도에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AP 수업에 대한 수업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컬리지 보드에서 배정된 그 교육 과정 안에서 그 컬리지 보드에서 배정된 교수진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그 교수진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평가가 학교의 트랜스크립에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GBCS에서는 AP 캡스톤은 별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P 커리어 킥스타트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AP 비즈니스 위드 퍼스널 파이낸스랑 그 다음에 AP 그 사이버 시큐리티 이렇게 2개 과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가장 핫한 과목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응시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 대학에서 주요한 과목들만큼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긴 해요. 대학에서 보는 AP 시험에서의 중요한 과목은 가장 기본에 이렇게 충실한 과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AP 매스랑 컴퓨터 사이언스 이 분야에서는 이제 캘큘러스 A, B, BC, 그다음에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세 과목이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이언스에서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직스 1, 2, C의 2과목, 요게 이제 가장 그 핵심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얼트는 사실 핵심 과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히스토리 앤 소셜 사이언스 계열에서는 컴퍼러티브 거버먼트 앤 폴리틱스, 그다음에 유러피안 히스토리, 휴먼 지오그래피, 매크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사이콜로지, US 거버먼트 앤 폴리틱스, US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 이렇게가 이제 코어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내년도에 시행하는 AP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AP 테스트잇은 5월 첫째 주부터 5월 셋째 주까지 총 3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위크는 스탠다드 이그잼 위크라고 해서 그
이제 가장 그 레귤러 시험을 보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레이트 이그잼 기간입니다. 그래서 레이트 이그잼 때는 스탠다드 이그잼 때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제 시험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시험의 스케줄이 잘 안 맞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AP 시험을 여전히 보고 싶고 그런 경우에 레이트 이그잼을 별도로 신청해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을 신청하는 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을 먼저 신청을 해놓고 그다음에 레이트 이그잼으로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컬리지 보드 계정에 들어가서 본인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시험 일정에 대한 부분은 학교 스케줄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AP 코오디네이터한테 그 시험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시험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변경을 이제 코오디네이터가 직접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AP 시험에 대한 베네핏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겠죠. 자, 여기 첫 번째 베네핏은 K13 과정이 교육 과정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제가 썼어요. 이거 뭐냐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K12 과정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K13 과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 K12 과정 플러스 K13 과정을 같이 운영하거나 또는 아예 K13 과정만 갖고 있는 학교들이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K13 과정의 고등학교 과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국가의 대학을 진학하려면 사실 기간이 안 맞죠. 우리나라는 K12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K13 그 한 해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AP 시험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는 미국 대학의 1학년 학점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학생들이 응시를 좀 많이 하죠. 미국 대학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A레벨 또는 IB 교육과정과 같은 국제교육과정 중 하나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몇 가지 국제교육과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3가지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IB,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두 번째가 A레벨 많이 씁니다. 세 번째가 AP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가지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제 표준 교육과정이거든요. GBCS는 이제 AP 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AP 시험장으로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 진학 시에는 학업적인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유럽 대학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대학에 지원할 때도 이런 학업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AP 시험을 이제 보는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입시에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좀 잘 되어져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AP 시험은 가급적 좀 많이 보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 시험에서 이제 3과목 이상의 시험에서 3점 이상을 이제 전 과목 다 취득을 하게 되면 과목 수에 따라서 컬리지 보드 명의의 이제 상장이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3과목에서 3점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AP 어워드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제 4과목에서 이제 3점 이상을 받게 되면 AP Award with Honors라는 상장이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5과목 이상인 경우는 AP Award with Distinction이라는 그 상장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AP 시험과 관련돼서 가장 최고급의 최우등의 상장을 받는 게 그 디스팅션이 되겠죠. 매년 GBCS에서 음성 문경 합쳐서 한 10명 이상의 학생이 디스팅션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하고 평균을 이렇게 내서 보면 최상위에 달해 있지는 않지만 AP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상장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응시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3점 이상의 AP 어워드를 받는 학생이 음성과 문경 캠퍼스의 수치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학교에 합쳐서 이제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70% 정도의 학생이 AP 어워드를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퍼센티지가 높은 거죠. 예, 이제 내후년쯤 되면 세종 캠퍼스도 이런 통계에 이제 잡히는 수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P 시험의 점수는 1점에서 5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 1점이 최하점이고요. 5점이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점, 4점, 5점 이렇게 3개의 과목이 이제 을 받게 되면 이제 패싱 그레이드를 받게 되고요. 4점, 5점은 좀 높은 성적이다라고 대학에서 인정을 하고요. 3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수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험에 통과한 정도라고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네핏에서 써놓은 미국 대학의 1학년 학점으로 인정된다라고 해놨던 그 부분에서 이제 학교마다 또는 전공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3점인 경우에 여전히 그거를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는 학교 또는 전공 과목, 그 학과가 있고요. 또는 3점인 경우는 인정을 안 해주고 4점이나 5점인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시험을 볼 때 1점, 2점 받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고요. 3점에서 5점 정도를 받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할 때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누적해서 뭐 SAT처럼 여러 번 시험 보거나 토플처럼 매주 시험을 보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한번 삐끗하면 그 기록이 5년 동안 기록에 남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본다고 해서 똑같은 과목을 다시 본다고 해서 리플레이스 되거나 아니면은 기록이 삭제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방학 때 시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2026년도의 시험 스케줄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에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은. 그 다음에 오후 시험은 12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보면 이제 총 42개의 과목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주 동안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이제 시험 신청을 했는데 바이올로지를 시험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유러피안 히스토리나 아니면 바이올로지 신청하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를 신청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 오전에 바이오 시험을 보고 10분 한 5분 10분 정도 쉬고 바로 점심도 못 먹은 상태에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를 본다. 이런 굉장히 힘들겠죠. 4시간 동안 시험을 봤는데 잠깐의 화장실 갔다 올 정도의 짧은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4시간 동안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시험을 보려고 하면 학생들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이 겹치는 경우에 좀 더 자신 있는 과목을 앞쪽에 놓고 자신 없는 과목을 레이스로 좀 밀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시험으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를 보고 이제 바이오 시험을 레이스 시험으로 아예 밀어서 이제 응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주에 수요일 날 5월 20날 시험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오후 시험에.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짤 때 이제 혼자서 계획을 짤 수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계획을 짜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추천하고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한 과목당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비용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레이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거기에 추가해서 붙는 이제 시험 피가 좀 있어요. 레이트 피라고 해서 레이트 오더 피도 있고 또는 이제 레이트 이그잼 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2개가 누적이 되면 무려 100불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코스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다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이 이제 시험 신청을 할 때, 그 시험 일정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 마지막 그 금요일 날, 그 5월 8일이죠. 여기 보면 Art and Design이라고 되어져 있죠. 아트 디자인으로 되어지는 이제 3개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드로잉까지 포함해서 2D, 3D, 그 다음에 드로잉 이렇게 3개 과목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간이 잡혀 있지는 않고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까지 해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해서 금요일 날 8시 PM입니다. 이때까지 해서 그 디지털 포트폴리오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 안에다가 파일을 전부 다 업로드 해야 됩니다. 업로드하고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션 쓰고 자신의 작품, 그 디스크립션에다가는 자신의 작품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부터 해서 어떤 컨셉이었는지 또는 이 프로그레스가 어떤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클로즈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때 시간을 꼭 지켜서 이렇게 작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보면은 이제 캘큘러스 A, B랑 BC가 같은 시간에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예, 그래서 A, B, BC는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매니징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똑같거든요. 두 시험이요.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AP 시험을 봐야 되는가? 공식적으로는 컬리지 보드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엄격한 학문적 커리큘럼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 엄격한 학문적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도전적이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대해서 또는 그런 커리큘럼을 내가 경험하고 그거를 시도해 보고 싶다. 또는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도전해라라고 누구에게는 열려 있다라는 뜻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종 또는 사회 경제적 계층 또는 국가 종교의 장벽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험을 권장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컬리지 보드가 이제 미국의 입시 제도에서 이제 컬리지 보드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됐다가 다시 한번 또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축소가 되던 그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시험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을 아무나 응시할 수 없는 시험처럼 인식이 많이 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부유층, 그리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 때문에 미국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계층이 일정 수준의 사회적 계층 이상의 사람들, 학생들만 이제 대학에 합격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철폐하려고 캘리포니아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공인 시험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었죠. 물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테스트 옵션을 한 7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서서히 다시 테스트 옵션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대학이 테스트를 리콰이어드 하는 정책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AP 시험에 대한 부분도 컬리지 보드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정책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시험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학생들을, 학문적 성과를 얻은 학생들을 좀 더 선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라면 시험을 응시할 거를 권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컬리지 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반드시 AP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서 AP 시험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건 학생의 선택입니다. 근데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또는 이제 카운슬러나 또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AP 수업을 들은 경우라면 AP 시험을 응시하는 걸 권장하긴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시험 기관의 평가를 이제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내 진짜 실력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입시에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은 행위처럼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은 경우라면 시험을 보는 것을 권장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시험에 자신이 없으면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점이나 2점밖에 받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AP 시험은 크게 MCQ랑 FRQ 두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MCQ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고, 그다음에 FRQ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과목마다 이 FRQ 주관식 시험을 이제 푸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세이를 길게 좀 써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은 이제 그 수기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수기로 문제를 풀거나 단답형으로 써야 되는 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이제 전공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실력만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에세이를 써야 되는 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AP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FRQ의 기준에 따라서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토플 한 70에서 75점 정도면 응시할 수 있는 과목, 그리고 토플이 적어도 80에서 90점 정도 됐을 때 응시할 수 있는 과목으로 좀 나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AP 시험을 신청하거나 좀 AP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스탠다드 이그잼이 있고 레이드 이그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시험을 응시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이제 시험 스케줄을 반영해서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스케줄이라는 게 이제 그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첫째 주에 잡혀 있는 그 주 바로 직전 토요일 날 또는 그 해당하는 주 토요일 날이 SAT 시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AT가 좀 다급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SAT가 AP보다 먼저 우선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SAT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5월달 SH를 건너뛰고 6월달 SH를 또 이제 권장을 하면서 AP를 5월달에 봐라라고 하는 계획 짜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조금 무책임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스케줄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AP 시험이고 그 중에서 첫째 주 토요일 날이 SH 시험인데 5월 달에 4주죠. 예. 그리고 6월 첫째 주가 또 SAT 시험입니다. 그 말은 AP 시험 끝나고 약 1주에서 1주 반 뒤에 SAT 시험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스케줄을 짜줬는데 이런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때 AP 시험 보고 그 다음에 SAT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라고 계획을 짜줬다면 어, 뭔가 시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캠퍼스별로 중간고사 일정이 있잖아요. 예, 음성, 문경, 세종 제가 알기로는 중간고사를 조금 땡겨서 4월 달에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 AP 끝나고 나서 6월 달이 들어가면은 바로 기말고사가 시작을 하죠. 6월 셋째 주, 넷째 주 때요.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는 어떤 프로젝트 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교의 어떤 체육대회도 지금 그때 일정이 끼어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스케줄을 반영해서 시험 스케줄을 잡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는 스탠다드 시험을 볼 것인가, 레이디 시험을 볼 것인가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이 바로 잡혀 있거나 또는 간혹 이런 학생이 있어요. 시험을 한꺼번에 5개에서 6개를 이제 접수를 했는데 월요일 날 오전 오후, 화요일 날 오전 오후 뭐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 그러면은 학생들이 준비를 다 못합니다. 사실 그 컨디션 조절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험을 조금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잡기 위해서 시험을 좀 레이디 이그잼으로 좀 빼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어려운 시험이 연속으로 배정되어 있는 경우도 나의 관리를 위해서 또는 시험 스케줄을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뒤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스케줄링을 잡고 레이디그잼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레이디그잼 조금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요. 레이디그잼이 어렵다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레이디그잼이나 스탠다드 이그잼이나 그게 그겁니다. 예, 제가 지금 AP 코어디네이터만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AP 시험 볼 때마다 제가 관심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시험의 난이도에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스탠다드 이그잼에서 봤던 문제가 레이디 이그잼에서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비슷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문제 유출에 어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이그잼에서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레이디 이그잼에 나올 경우는 조금 꼬아서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컬리지 보드에서 그런 측정 도구를 가지고 시험의 난이도를 실제로 어떻게 이제 형평성 있게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그런 평가 결과가 있었고, 미국을 비롯해서 한 10개국에 퍼져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GBCS는 이제 AP 시험장이고요. 현재는 음성, 문경, 미국, 세종 캠퍼스 다 통틀어서 음성 캠퍼스만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시험장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되진 않아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심사 과정에는 AP 교육 과정, AP 교사에 대한 질, 그리고 그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건물 내의 어떤 보안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 이제 시험장으로 선정이 되고, 시험장에는 한 명의 코오디네이터를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코오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 심사 과정을 할 때에 코오디네이터를 위한 심사 과정이 또 별도로 있고요. 또 코오디네이터 임명을 위해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이제 일반 스태프들은 80점 이상의 이제 간이 테스트만 통과하면 스태프로 선정을 할 수 있는데요. 코오디네이터는 무려 60문제 이상의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단 한 문제도 틀리면 예, 자격을 뺏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만 거의 한 4, 50시간의 교육
교육을 들어야 되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음성, 문경, 세종 국내에서는 합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고 있고요. 뭐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이제 그 자격 심사를 갱신하는 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AP Teachers라고 되어져 있는 건 AP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각 캠퍼스마다 AP 선생님들이 다 배정되어져 있고, AP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씩 AP 관련된 연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연수에 참여하고 안 하고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퀄리티 보드에서는 연 1회 이상의 연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AP 시험 운영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응시하는 AP 시험의 그 기준으로는 1차 시험 접수는 이제 금년 11월 14일이 마감 시일이에요. 근데 11월 14일 날에 학생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이제 접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11월 14일은 학생들이 신청을 마감하는 날이 아니라 코어디네이터가 미국 컬리지 보드에 학생들이 신청한 거를 전체 취합하고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학생들의 레이 시험과 스탠다드 시험 선택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전산 작업을 끝내놓고 미국으로 보내는 날짜가 11월 14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14일 날까지 마감을 잡아 놓으면 사실 시니어들의 원서 진행하기도 굉장히 좀 버겁고, 그 다음에 AP 시험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해서 11일 날로 마감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11일 날까지 이제 신청을 학생들이 하게 되면, 내일이죠. 내일까지 시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해서 레일 이그잼 변경에 대한 거를 최종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변경한 거를 적용한 다음에 14일 날에 저희가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이제 컬리지 보드에 제가 보내게 됩니다. 컬리지 보드에 한번 보내고 나면 수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1차 접수를 한 경우는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또는 스탠다드에서 레이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대신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2차 접수는 금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3월 13일 날이 제가 컬리지 보드에다가 제출하는 그 마감 날짜예요. 그래서 이때도 저희가 3월 10일인가요? 3월 11일인가? 그때쯤으로 아마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시험 신청을 꼭 늦지 않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시간 또는 4시간 동안 한 과목당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 시험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들은 단 한 번 바깥에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쉬는 시간이고요. 화장실만 갔다 올 수 있는 약 10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는 고사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AP 시험의 비용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26년도 시험 기준입니다. 스탠다드 이그잼으로 1차 접수를 하는 경우는 시험당 30만 원, 레이드 이그잼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35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접수로 이제 그 2월 말에서 3월 이제 중순에 신청하는 경우에 스탠다드 시험으로 신청하면 36만 5천 원, 레이드 이그잼으로 하면 42만 원입니다. 지금 미국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죠. 예, 고환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10년 전에 AP 코어디네이터 할 때는 시험당 한 과목이 17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죠. 환율도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시험 비용도 매년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조금씩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AP 시험을 활용한 입시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할게요. AP 시험을 활용한 입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페이 13 과정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영국하고 네덜란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어 13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스트 스쿨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학교를 조금 일찍 시작해요, 영국은. 근데 만 5세가 되면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3학년까지 마치면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즉 17세, 18세가 되면 이제 대학을 갑니다. 우리나라보다 1년에서 2년 더 빨리 대학을 가는 형태예요. 대신에 공교육 과정을 13년을 이제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총 4개의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HAVO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과정이 총 7년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HAVO 과정이 주어져서 토탈해서 12년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VWO라는 과정을 하면은 6년의 과정이 추가되죠. 그래서 총 13년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제의 K12가 아니라 K13 과정의 교육 과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P 시험으로 이제 대학을 유럽 대학으로 가는 경우에 만약에 패스웨이로 가겠다 또는 그 IFY 과정으로 가겠다 또는 뭐 디플로마 과정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AP 시험이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AP 시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때는 이제 영어 시험만 있으면 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수능 시험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SAT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AP 시험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으로 이렇게 패스웨이나 아니면은 그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이어 또는 디플로마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제 어드미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AP 시험이 대부분이 이제 필요한데요. 영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GBCS를 졸업한 경우에 GBCS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 여기서 졸업장이라는 건 졸업 증명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졸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GBCS 졸업장, 성적 증명서, 그리고 토플 또는 IELTS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되고요. 듀오링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AP 이그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P 이그잼 같은 경우는 전공이나 대학에 따라서 3과목에서 최대 5과목까지가 최소한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한 거죠. 네덜란드 대학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듀오링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공이나 대학에 따라서 AP 과목이 조금 더 많아져요. 이제 최대 7과목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이공계열인 경우가 그렇고요. 그래서 3과목에서 최대 7과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P 시험 3과목에서 5과목을 응시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한 그런 국가들이나 대학들이 유럽에 되게 많겠죠.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페인에 있는 IE 대학이라든지 이탈리아에 있는 보코니 대학 같은 경우도 AP 시험 3과목에서 5과목을 응시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대학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사립대학으로 가는 경우는 디플로마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AP 시험이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또는 호주 같은 경우도 디플로마 과정으로 가는 경우도 이제 필요 없죠. 또는 패스웨이 또는 IFY 또는 타페 과정으로 가는 경우도 AP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갈 때는 지금 이게 대학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를 걸쳐서 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 이 과정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중간 과정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인 대학의 본과 과정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토플 또는 IELTS가 필요하고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싱가포르의 그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이 주로 많기 때문에 듀오링고를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다이렉트로 엔트리를 하겠다, 어드미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AP 시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개에서 5개인데 이건 학교마다 좀 달라요. 이제 싱가포르의 6개 국립대학마다 이제 기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이제 NES나 NTU를 가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3개에서 5개. AP 시험을 추천을 합니다. 홍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8개 국립대학들이 있는데 이제 AP 시험 조건이 서로 좀 다릅니다. 여기도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가 필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홍콩 대학 같은 경우는 3개가 이제 필수고요. 이제 USD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CU, 그러니까 차이니스 유니버시티나 폴리오 같은 경우는 2개가 필수입니다. CTU나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또는 이제 뭐 중문대학교 선정 캠퍼스, 심청 캠퍼스 같은 경우는 SAT 또는 AP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AP 조건이 서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BU는 총 2개의 AP 또는 CTU는 2개 또는 3개의 AP 또 CU 심청 캠퍼스 같은 경우도 이제 2개 또는 3개의 AP 이런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이때 이제 AP 시험도 어떤 과목을 응시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또 나눠지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또는 어떤 과에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개수만 채운다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일본 대학 같은 경우는 국립과 사립대학으로 나눠져 있죠. 일본의 금년도 기준으로는 약 157개의 그 영어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영어 전공 과정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들어와 있는 그 미국 대학교나 외국 대학을 제외하고 일본 내에 있는 학교들만 가지고 이제 카운트했을 때 그렇습니다. AP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나 전공에 따라서 요구 수준이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쿄대학, 교토대학이나 오사카 대학 같이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국립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대학에서 AP 시험을 반드시 required 한다 뭐 이건 아닌데 AP 시험이 있으면 제출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 학기에 30명 또는 15명 이거밖에 뽑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AP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비자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일본 대학 입시가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내년도도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조짐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AP 시험을 조금 준비를 해두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AP 시험 관련해서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학입니다. AP 시험은 이 나라들에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AP 시험이 필수가 아니라고 해서 불필요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학의 같은 경우는 이제 AP 시험 응시 여부가 이제 최상위권 대학으로 갈 것이냐 또는 스템 전공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갔을 때에 그 학생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대학들이 꼭 카운슬러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추천하는 이 학생이 얼마큼 코र्스에 대한 그 리고어가 강한가, 얼마큼 디맨딩이 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근데 이제 AP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거나 AP 수업을 많이 안 들었거나 그러면은 리고어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굉장히 코र्스 디맨딩이 스트롱하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도전이라든지 또는 학문적인 엄격성, 지적 능력의 탁월성 또는 대학에서의 내가 학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AP 시험만큼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좋은 게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SAT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얼마큼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SAT는 학생들이 얼마큼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대학에서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지문을 책을 읽고 해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참여가 가능한 그런 애프티튜드를 갖고 있냐, 이거를 보는 게 SAT 시험이에요. 뭐 문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사회학과라든지 아니면 소셜 웰페어나 뭐 이런 전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는 요즘 뭐 인공지능이 워낙 뜨니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인공지능 학과라든지 뭐 이런 그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문적 관심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우수한 학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 학문적인 이제 그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가를 그 트랜스크립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너무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금년도 봄부터 이제 가을 때까지 해서 계속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하이스쿨이 그 전체적인 내신 성적에 대해서 인크리징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뻥튀기를 많이 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GPA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문적 우수성을 어떻게 그럼 증명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AP 시험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영향을 주기 때문에 AP 시험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AP 시험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AP 시험이 있는 경우에 응시 여부라든지 시험 성적이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맞죠. 미국 대학의 같은 경우는 이제 AP 시험이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대학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 이게 학점을 인정된다는 뜻은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뜻은 한 학기 분량에 또는 이제 한 학기 반 정도 분량의 학비를 안 내도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비유를 써놨는데 보스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국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한 개의 과목 크레딧당 2,200불 정도의 수업료가 들어갑니다. 이제 한 개 과목은 보통 2에서 3 크레딧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한 과목 비용이 약 4,400불에서 6,600불 정도 나오겠죠. 근데 AP 시험을 만약에 4과목을 봐서 4과목을 보면은 30만 원씩 쳐도 3, 4, 12, 120만 원이죠. 예. 근데 120만 원을 내고 4과목을 봐서 총 5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4과목에 대해서 대학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크레딧으로. 그러면은 4,400불 곱하기 4만큼의 비용이 감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은 이제 학점과 상관없이 그 뭐 스티커 프라이스로 해서 딱 붙여서 그냥 다 내는 대학도 있지만 많은 대학들이 크레딧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학점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 학점만큼의 학비를 그만큼 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도 이제 AP 시험을 굳이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매년 한 10명 정도의 학생이 그렇게 시험을 봅니다. 예, 그런 학생들이 시험을 굳이 보는 이유는 유럽 대학으로 가면서 그런 조건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조건을 풀려고 한 학생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미국 대학에서 이렇게 학점 인정을 받아서 학비를 좀 아끼면서 대학 생활을 좀 더 이제 단축시켜 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실제 이제 AP 시험을 활용했던 입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제가 이제 그 컨설팅했던 외부 학생 한 명 거를 좀 가져왔어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땡땡 국제학교 졸업을 했고, 지금은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이제 바이오 그리고 폐부 전공으로 바이오메디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학생 같은 경우 뭐 그 영국의 이제 그 최상위권 대학 세 군데랑 그다음에 브리스톨 대학교, 셰필드 이렇게 해서 영국의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그 러셀 그룹 대학 24개 중에서 5개를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서 세 군데는 떨어졌고 이제 두 군데를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가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였어요. 예. 왜냐면 브리스톨 대학교가 세계 랭킹 20위권에 있는 학교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세계 랭킹 한 19위 정도 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 굉장히 높은 학교죠. 네덜란드도 4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스트리트 대학교랑 흐로닝겐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독일의 컨스트럭터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1학년, 그러니까 10학년, 11학년 때 이제 AP 바이올로지, AP 사이콜로지, AP 인바이먼트 사이언스, AP 매크로, 마이크로 이렇게 5과목을 응시를 했어요. 근데 바이오 분야로 영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마이크로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조건부로 대학에 이제 지원서를 쓰게 했고, 이제 12학년 때, 그러니까 국제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해 5월 달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 AP 케미스트리랑 AP 캘큘러스 AB를 추가로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프레딕트 코어에 대한 스테이먼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학교에 허락을 받고 이제 대학에 이렇게 발송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건부 합격을 받았다가 최종 합격으로 이제 변경이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았고, 좀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이제 대학을 갔죠. 본인이 가장 가고 싶었던 1순위 학교였으니까요. GPA가 이 친구가 그렇게 높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3.6 조금 넘었습니다. 3.7이 좀 안 되는 학생이었고, 그 AP 수업도 이제 GBCS 학생들만큼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공인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좀 잘 했고, 그래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받게 됐죠. 두 번째는 저희 학생입니다. 네. 네덜란드 트웬테 공대랑 자유대 공동과정에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틸버크 대학교, 마스트리트 대학교 이렇게 원서 4개 썼는데 4개 다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컨스트럭트 대학 합격을 했습니다. AP 캘큘러스 BC, 그 다음에 AP 피직스 1, AP 피직스 CM 이렇게 3과목을 이제 그 12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응시를 해서 성적을 받았고, 졸업하고 나서 AP 마이크로, 그 다음에 AP 인바이먼트 사이언스, 그리고 AP 스태티스틱스를 추가로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과목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좀 있어요. 이제 이제 성적 분포 때문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혹시나 이제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 학생 같은 경우에 트벤테랑 자유대학 공동과정이 굉장히 셀렉티브한 전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셀렉티브 전공인 경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좀 까다롭기도 하고, 선발하는 인원을 굉장히 적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 자체가 AP 같은 경우 지금 한 과목이 좀 모자란 상태였는데, 그 모자란 과목에 대해서 원래는 AP 스태티스틱스를 타겟으로 낳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타겟으로 낳지만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서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이제 성적이 안 나올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개의 백업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마이크로 이콘, 또 하나를 인바이먼트 사이언스로 잡았고요. 상대적으로 스텝보다는 마이크로 이콘이나 아니면은 그 인바이먼트 사이언스가 좀 더 쉽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필수 과목으로 피직스랑 캘큘러스는 이미 획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는 일렉티브로 서브젝을 잡으면 괜찮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지원한 모든 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죠. 먼저 첫 번째 이제 레이든 대학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사장님이 훌륭한 동문 뭐 이렇게 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예, 그런 동문일 거예요. 이 친구는 좀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음성 캠퍼스 7회 졸업생이고요. 그다음에 문경 캠퍼스가 아직 예, 다 뜨기도 전에 예, 학교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는 토플 성적이 한 80점대 중반 정도, 그다음에 GPA는 한 3.8 정도 였었고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GBCS에서 두 번째로 네덜란드 대학에 간 학생이에요. 그래서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과정들까지 기억에 좀 남고요. 이 친구는 현재는 이제 네덜란드 국영은행의 투자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AP 그 시험이 전혀 없었고, 그 시니어 될 때까지만 해도 저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주니어 때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랑 뭐 상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그러다 시니어 돼서 여름방학 되기 직전이었나요? 그때 저를 처음 찾아와서 네덜란드 대학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AP 시험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이제 그게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몰랐겠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 그 전에는 이제 토플만 갖고 있었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대학에 원서 쓸 때 조건부로 원서를 썼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4개 AP 시험을 한꺼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패스해서 레이든 대학교에 이제 당당히 합격을 했죠. 이제 GBCS에서 처음으로 합격한 케이스였습니다. 레이든 대학교에. 레이든 대학교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대학교고요. 가장 올디스트한 대학교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보통 수도에 있는 학교를 좋은 학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 대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암스테르담 대학교를 최우수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레이든 대학교를 이제 넘버 1 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서 GBCS 졸업생 스토리 중에서 UC 버클리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미국 대학이죠. 네. 이 친구는 지금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과정 들어와 있고요. 이제 버클리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를 지금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UC 버클리를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어요. UC 버클리가 뭐 동네에 있는 그런 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을까요? 졸업할 때도 그냥 졸업한 게 아니라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식 날 앞에 나와서 이제 그 대표로 상도 받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에 이제 그 최우수 졸업한 학생들만 이렇게 모아서 하는 무슨 파운데이션,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멤버로 자기가 선정됐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빨리 졸업을 한 원인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AP 시험도 충분히 봤고요. 그래서 1학년 때 1학년 한 개 학기의 학점을 거의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학 때 이제 썸머에도 이제 학점을 좀 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딸 수 있는 것도 미리 땄습니다. 이 친구의 목표는 졸업을 빨리 해서 사회에 좀 빨리 나가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학생회 활동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대통령 선거 운동하고 뭐 이런 데서도 막 참가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쌓고 뭐 이랬던 학생이에요.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노력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학점을 잘 인정을 받으니까 AP 시험을 활용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UC 버클리도 굉장히 빠르게 또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좀 우수하게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SMU에 재학하고 있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알기로 2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입니다. 예, 싱가포르의 3대 국립대학이죠. 이 SMU에 재학하고 있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SH 플러스 AP 이렇게 2가지 조건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2개의 AP를 갖고 있었고 이제 SH는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자신 없어 했거든요. 성적대가 이제 AP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SH가 썩 높질 않아서 이제 그 싱가포르 지원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이제 해서 처음에는 원서를 좀 안 쓰고 싶어 했던 학생인데 제가 좀 우겼어요. 좀 썼으면 좋겠다. 여기 쓰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용기 내보자 해서 좀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썼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는 면접이 있어요. 인터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SMU의 인터뷰는 기존에 공부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학과 공부도 했었고 SH는 사실 면접에서 활용된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AP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활용이 가능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했던 거 AP 시험, 그 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같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SMU의 그 전형적인 면접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아티클 하나를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좀 예, 연습을 좀 했죠. 한 4시간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날짜를 나눠서. 예, 다행히도 이제 합격을 했죠. 네. AP 시험 접수는 각 캠퍼스의 홈페이지 학사 공지에 저희가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접수 1차는 11월 11일이고요. 2차는 3월 10일입니다. 시험 기간은 5월 4일부터 해서 5월 22일까지인데, 이제 중간에 보면 5월 5일이라든지 이런 공휴일이 끼어 있잖아요. 그 공휴일 때도 계속 시험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전 시험은 8시부터 12시까지고요. 오후 시험은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점심을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그 각 캠퍼스에서 좀 일찍 점심을 먹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시락 같은 거를 좀 미리 싸서 와서 먹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요. 이제 오전 시험인 경우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장소는 이제 음성 캠퍼스고요. 저희 시험장은 GVCS 재학생 및 졸업생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부 학생은 저희가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졸업생들도 그래서 좀 보고 서로 이제 각기 다른 캠퍼스라 하더라도 재학생 졸업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다는 점을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접수는 이제 신청자 당사자가 이제 소속 캠퍼스별로 학교 코드를 사용해서 우선 해야 돼요. 각 학교의 코드는 이제 음성 캠퍼스는 682000, 문경은 682384, 세종은 아직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 학생들한테는 제가 682000 코드를 그냥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은 210606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레지스터 할 때 사용하는 코드예요. 그렇게 해서 레지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이 다 끝나고 나면 시험별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시험별로 등록하는 거는 조인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조인 코드는 각 캠퍼스 홈페이지 학사 공지에 제가 AP 시험 접수에 대해서 안내를 올릴 때 조인 코드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각 과목별로 서로 다른 조인 코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인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스 조인을 클릭을 하면 바로 시험 접수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조인 코드에 만약에 오류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 쪽으로 바로 빠르게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오류가 어떤 오류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캠퍼스별로 제가 오늘은 음성에 있고 내일은 문경에 있어요. 모레는 이제 세종에 있고 이제 그때 각 캠퍼스별로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문의를 해도 됩니다. 1차 접수 마감하는 날 이후에는 바로 2차 시험에 대한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11일 날까지 접수 마감이죠. 근데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만약에 뭐 14일 날 밤에 접수를 했다 이러면은 바로 2차 시험 그 비용으로 청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30만 원이 아니라 바로 비용이 좀 올라간 코스트가 청구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고 시험 접수할 때에 좀 오류가 나지 않도록 또는 날짜나 시간을 좀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AP 과목을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할까? 예, 이런 그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예요. 처음 AP 시험을 응시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AP 시험은 좀 저는 쉬운 거부터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년이 좀 낮은 경우는 좀 쉬운 과목부터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AP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전공과 관련된 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지니어링을 가는데 히스토리를 선택하고 랭귀지를 선택하고 이런 것보다는 엔지니어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캘큘러스, 피직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AP 시험 과목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예, 비슷합니다. 내가 선택할 때에 좀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SAT 시험과 하고 SAT 서브젝트 시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약간 전략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SAT 리즈닝 테스트는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테스트한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서브젝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과에 대한 다양성을 평가받기에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썼고요. AP 같은 경우는 코스 리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라는 전략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어졌잖아요. 대학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즈닝 테스트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AP 시험이 남아있는 거죠. AP 시험은 여전히 그래서 코스 리고, 그리고 코스 디맨딩, 그리고 나의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시험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AP 시험 접수 후에 비용 납부를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험, 비용 납부를 못하면 시험을 못 봅니다. 시험이 자동으로 이제 취소가 되고, 자동으로 취소가 된 경우에 그러면 시험 비용이 그냥 없어지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컬리지 보드에서 비용을 납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해당 학생의 AP ID 앞으로 시험지가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미 배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캔슬 비용을 따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비용을 납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캔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싸진 않아요.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험을 접수를 했다면 준비가 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시험을 우선 보고 시험을 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캔슬레이션 또는 위드홀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6월 15일까지 이제 신청을 따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의 성적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가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P 시험 접수 후에 과목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과목 변경은 AP 캘큘러스 AB랑 BC 사이에서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변경이란 개념은 없고요. 그래서 시험을 신청한 다음에 시험을 만약에 다른 걸로 이제 바꾸고 싶은 경우는 그 시험을 캔슬하고 취소를 시키고 대신 취소 비용이 붙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험을 다시 신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AP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낮아요. 대학 입학에 불이익이 없나요? 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슬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에 아예 AP 성적을 안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아니면은 홍콩 뭐 이런 데는 뭐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뭐 한 개 정도의 낮은 성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면 됩니다. 그냥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대학에서 그 과목을 빼고 나머지 과목을 가지고 평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떤 재능이 좀 없어서 대신에 다른 과목에 재능이 있으니 그걸 평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나의 또 다른 면을 어필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P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학년별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AP 시험들을 컬리지 보드에서 정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 컬리지 보드 홈페이지에 가면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먼저 시험 응시 추천 시기는 10학년 5월 시험부터는 쉬운 과목부터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먼저 이제 시험 과목을 잘 선정을 해야 돼요. 과목 선정은 이제 저학년인 경우는 무조건 쉬운 과목부터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학년 때부터 보는 AP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는 쉬운 과목이 아니라 나의 전공에 맞춰서 과목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즉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목을 선정하고 나면 컬리지 보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AP 스튜던트라는 탭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My AP라는 탭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시험을 신청한 학생들이 현재 내가 어떤 과목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전체 리스트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시험 당일날 이제 블루북으로 시험을 볼 텐데 그때 AP ID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ID도 My AP라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y AP에 들어가면 그 내가 신청한 과목들이 있겠죠. 그럼 각 과목별로 AP Course and Exams라는 탭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탭에 들어가면 각각의 서브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서브젝에서 각 과목별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뭐 그 시험에 대한 어떤 그 안내사항, 인스트럭션이라든지 또는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가 시험에 나온다든지 뭘 공부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디스크립션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들어있어요. 학생들이 처음 시험을 이제 접수하고 나면 맨 처음 해야 될 게 저는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코스 리소스들을 살펴보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Course and Exam Description이라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각 과목별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시험에 대한 안내, 그리고 예시 문제까지 다 나옵니다. 한 과목당 적은 건 한 150페이지, 많은 건 한 250페이지 가까이 돼요. 분량이 좀 많죠. 그만큼 컬리지 보드에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AP를 다루는 학원에서도 이 자료는 가장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셀프 스터디 충분히 가능한 자료니까 제일 먼저 이제 보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학원 다녀도 됩니다. 뭐 학원 다니면서 AP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몇 가지 리소스를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칸 아카데미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주요 과목에 대한 AP 코र्스에 대한 거를 칸 아카데미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칸 아카데미에서 동시에 컬리지 보드랑 콜라보로 시험에 대한 준비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AP 그 서비스라는 이제 부서에서 그 AP 그 채널을 공식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서 AP 시험에 대한 서머라이즈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시험 보기 한 2달쯤 전부터 과목별로 9차시 또는 10차시 정도에 해당하는 그 서머라이즈 영상을 다 올려줍니다. 그 시험을 최종 그 랩업하기에 좋은 영상들이에요. 그 영상을 마지막에 꼭 살펴보기를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스쿨하우스라는 부트캠프 앱도 있어요. 이거 컬리지 보드가 아니고 이건 칸 아카데미랑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만든 이제 그 무료 스터디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책이 필요하겠죠. 예, 제가 가장 권장하는 책은 베런스입니다. 뭐 밸런스 책이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카플라이나 아니면 TPR 교재를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밸런스 책을 사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거르지 않고 다 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뭐 인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인강 사이트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인강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제 초기에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는 스터디 그룹을 좀 많이 활용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GBCS 애들이 장점이 그거잖아요. 서로 경쟁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이들끼리 이제 3명, 4명씩 그룹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문제 내주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서로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터디 그룹을 좀 운영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제 한 3달 반 정도 AP 시험을 5과목을 준비했는데 5과목 전부 다 5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리지 보드에서 그 FRQ 문제 같은 경우는 한 10년치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마지막에 시험 보기 직전에 좀 정리하면서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프리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컬리지 보드에서도 이제 데일리 퀘스천이라고 해서 AP 시험에 관련해서 과목별로 몇 개의 문제를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잘 모아도 만약에 한 과목당 2개의 문제를 매일 받는다고 해도 일주일이면은 14개 문제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만 잘 모아서 활용을 해도 엄청난 양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시험 당일날 이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학생들에게 나중에 한번 안내를 나가긴 하겠는데, 컬리지 보드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이메일로 안내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간혹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이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아예 읽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컬리지 보드에서 오는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자녀들이 확인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 AP에 들어가서 AP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시험 당일날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은 그 내셔널 아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없고 대부분이 여권이겠죠. 그리고 개인 디바이스를 꼭 지참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디바이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디바이스는 윈도우 11 노트북을 가장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그 외에 맥북이나 그 탭이나 패드 같은 경우 좀 오류가 가끔씩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아이패드가 가장 심각한 오류를 발생을 했죠. 그래서 윈도우 11이 탑재되어져 있는 노트북을 가장 추천을 하고요. 그 맥북, 갤럭시 탭, 아이패드 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은 불가능합니다. 예, 통신 기능이 있는 패드나 통신 기능이 있는 태블릿 또는 폰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어폰도 사용할 수 없고요. 아이패드 사용자의 경우에는 별도 키보드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패드만 가능한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별도 키보드 쓰는 이유가 아이패드가 오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iOS에서 발생하는 오류 때문에 블루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시험 문제를 돌리고 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 키보드를 이제 지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시험 신청할 때에 그 신청에 어떤 디바이스 쓸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작성하게 되어져 있는데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용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반드시 블루북을 설치해야 되고요. 5월 달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는 테스트를 완료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험장 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거든요. 테스트 관련해서도 컬리지보드에서 4월 달쯤에 이메일을 다 보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테스트가 완료됐는지도 컬리지보드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테스트가 완료가 안 된 경우에 학생들에게 테스트 하라고 계속 그 얼러트를 주는데 학생들이 이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시험 당일날 이제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걸 그제서야 저희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시험 이거 테스트 했는지 블루북 설치되어져 있는지 꼭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5월에 또 가정학습 주간 있잖아요. 예, 그때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P 시험은 이제 풀리 디지털 이그잼이 있고 하이브리드 디지털 시험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트레지셔널 시험도 있긴 한데 트레지셔널 시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얼트나 뭐 이런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풀리 디지털 시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MCQ, FRQ 전부 다 디바이스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벗어날 수 없고요. 하이브리드 시험 같은 경우는 MCQ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FRQ는 페이퍼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시험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사이콜로지 시험은 전부 다 풀리 디지털 시험인데 이거를 나는 하이브리드 시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에 대한 팔러시가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블루북에 내장되어져 있는 데스모스 계산기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4층 연산만 가능한 계산기가 필요한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픽 계산기가 필요한 시험이 있는데 각각의 시험의 형태에 맞게끔 데스모스 계산기가 자동으로 이제 블루북 내에서 이제 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계산기를 연습해서 나는 블루북에 있는 걸 쓸래라고 한다면 계산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별도의 계산기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집에 있는 계산기 갖고 오면 됩니다. 다만 시험에서 허용되는 계산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목록 안에 있는 계산기만 지참해서 오면 됩니다. 각 시험별로 서브젝트 스페시픽 things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시험 같은 경우는 퍼스널라이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전에 미리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업로드를 좀 해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그 컬리지보드에서 요 시험 신청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 포탈이라고 있는데 이 다스 포탈은 AP 프렌치, AP 저먼, AP 이탈리안, AP 스페니쉬 뮤직 티어리 시험을 보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포털이고요. 뮤직 티어리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포털이 다스 포털입니다. 그리고 DAC 레코딩 오디오 같은 경우는 뮤직 티어리랑 그다음에 랭귀지 앤 컬처 중에서 프렌치, 저먼, 이탈리안, 스페니쉬에서 사용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도 DAC 레코딩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나 내가 사용하는 그 이그잼 디바이스를 지정을 하면 그 디바이스에 프로그램을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된 프로그램이 다른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 인터럽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왓츠앱이나 또는 뭐 10대 청소년들이 그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강설로 깔아놓고 쓰잖아요. 알림 이렇게 뜰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녹음하는 동중에 발생하거나 그러면 치링으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거나 뭔가 녹음을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업로드를 하거나 그런 시기에는 모든 메신저와 관련된 것들 또는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삭제를 하거나 전부 다 그 백그라운드에서 다 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서미션 과정이 있는데 디지털 서미션은 2D, 3D 드로잉 아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 마지막 날까지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다스라든지 DAC 또는 디지털 서미션이나 또는 PPR 같은 이런 과목들에 해당하는 시험들은 제출하고 나서 이제 금년에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시험에 업로드를 하거나 제출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서밋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출한 다음에 반드시 코오디네이터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학생이 제출하고 나서 제가 코오디네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제출한 거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끝났으면은 컨펌을 반드시 제가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어프로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컨퍼메이션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학생들이 컬리지 보드에서 이메일이 가는데 잘 안 읽다 보니 잘 몰라서 또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체크하시고 잘했네? 라고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내년도 입시 컨설팅 설명회 및 어드미와이즈라는 인공지능 앱을 활용한 컨설팅에 대한 설명이 11월 24일 날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날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내년도 컨설팅 비용에 대한 할인 적용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날 이제 MOU 대학 및 파트너십 대학 정보를 활용해서 똑똑하게 우리가 입시를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전공 탐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저녁 마찬가지로 7시인데요. 겨울방학 대비 학년별로 진로 및 진학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